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드디어 봄다운 봄, 한낮 20도를 육박하는 따뜻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과 봄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교차로 인한 건강도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한 가족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 안에서는 모정이 가득한 엄마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자식들에게 희생하고 가족들에게 헌신적인 엄마의 모습. 힘든 현실 속에서도 늘 강인한 엄마의 모습. 엄마니까 라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이유 하나로 엄마라는 존재는 늘 사랑과 희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들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깜깜한 탄광으로 향한 엄마들의 이야기를 그린 기사가 한국 기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광부 엄마들의 사연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지 잠시 후 미디어 비평 시간에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슈퍼볼 중계로 세상의 존재감을 발휘한 폭스의 OTT 서비스, 폭스의 비밀 무기 투비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은 해마다 한국기자상 또 한국방송기자대상 수상작 같은 좋은 보도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기사가 선정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 2월에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한국기자상과 한국방송기자연합회가 선정하는 한국방송기자대상이 수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먼저 한국기자상은 취재보도 부문, 경제보도 부문, 기획보도 부문, 그리고 지역취재보도, 지역경제보도, 지역기획보도 이렇게 있고요. 또 사진보도 부문, 전문보도 부문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기자상을 받는 그 언론사가 대략적으로 한 10개 정도는, 10곳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한국방송기자대상도 취재보도 부문, 기획보도 부문, 지역취재보도 부문, 지역기획보도 부문, 그리고 보도 영상 부문, 과학 부문, 문화 부문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런 각각의 부문에 상을 받게 됐습니다. 오, 수상 부문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죠. 근데 상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많잖아요. 근데 받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상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받기 힘든 상입니다. 그렇군요. 기자분이 평생 이달의 기자상이나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받는 것도 대단한 영광인데 한국 기자상이나 한국 방송 기자 대상을 받는 것을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기사가 좋은 것뿐만이 아니고 기자의 노력과 실력과 운이 모두 맞아야지 겨우 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상의 차이는요. 한국 기자상은 신문, 방송 그리고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209개 회원사가 한국 기자상 후보작이거든요. 그들의 언론사 중에서 뽑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그 언론 중에서 골라지는 것이고요. 한국 방송기자대상은 방송사가 회원사들이거든요. 55개 전국 방송사 소속 기자들의 보도가 대상자가 됩니다. 네. 그리고 방송사들이 대부분 한국기자협회에도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방송기자는 두 가지 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 네, 하늘의 별따기로 받기 힘든 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보도가 상을 받았나요? 오늘은 기사의 부문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두 상의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한국 기자상은 뉴스토마토 김진양, 한동인, 박형관, 유지훈 기자의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및 명태균 게이트 보도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JTBC의 이서준, 오원석, 김지윤, 김산, 신가은 기자의 성추행 보살림 민간인이 움직였다. 롯데리아 내란 모의 보도가 같이 수상을 했어요. 네. 이 JTBC의 롯데리아 내란 모의 보도는요. 올해 한국 기자상 취재보도 부문도 받고 또 방송 기자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상을 같이 받게 된 거죠. 네. 사실 취재보도 부문을 보면은 그의 가장 주요한 언론 이슈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언론 이슈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치 이슈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는 이게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구나. 그런 걸 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취재보도 부문 수상 아이템입니다. 올해는 명태균 게이트와 비상계엄 관련된 보도가 가장 핫한 이슈였다라고 엿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뉴스토마토가 한국 기자상에 꽂힌 이 취재보도 부문상을 받았다는 것,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뉴스토마토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언론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의 규모가 작은 언론사죠. 네. 그런데 뉴스토마토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및 명태균 게이트라는 아이템을 어떻게 보도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작은 인터넷 언론사가 이 아이템을 보도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보가 뉴스토마토에게만 갔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 기성 언론들이 지금 뭔가 정권에 부담되는 보도를 처음에 터뜨리는 것에 너무 움츠려들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인터넷 언론사나 유튜브 중심의 언론사들도 의지와 실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라를 뒤흔드는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좋은 보도들을 할 수 있다라는 현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뉴스토마토가 최초 보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명태균 씨의 명예훼손 겁박 등이 있었음에도 뚝심 있게 관련 보도를 계속 이어나갔어요. 한국기자협회 심사평을 보면은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 흐름을 주도하고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에 불을 지른 힘이 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협회에 실린 심사평을 보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연관된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판도라의 상자를 처음 열었을 뿐 아니라 이후 후속 보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한국 기자상으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네. 뉴스토마토라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언론사의 보도가 한국 기자상 취재보도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함께 소개해 주신 롯데리아 내란 모의가 주요한 상 두 가지를 모두 받았네요. 네, 정말 올해 최고의 상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JTBC의 롯데리아 보도는요. 민간인 예비역 노상원이 정보사 현역 수뇌부와 계엄을 모의한 롯데리아 회동 장소부터 최초 취재하여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비선에서 주도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상원의 전역 경위와 거주지 등을 최초 보도함으로써 부적절한 비선 실세가 이번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것이 정말 굉장히 문제였다라는 거를 그대로 드러냈고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민낯을 가장 응축적으로 파헤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기자대상의 수상소감에서 이서준 기자가 이 수상소감을 직접 썼거든요. 네.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내란 모의를 하는 비선들이 만난 장소가 이 패스트푸드점이라는 것에 황당했고 그것이 곧 이번 12.3 내란 사태의 민낯이라고 봤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이 보도의 제목도 그냥 그 패스트푸드점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롯데리아 내란 모의로 명명을 했잖아요. 군부대 출입이 불가한 비선 권력의 국방농단을 그 장소 하나로 보여줄 수 있다고 봐서 그대로 이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후에 노상원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하면서 성추행 역술인 비선 권력에 의해서 기획된 이 내란의 민낯을 좀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서준 기자의 수상소감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요. 네. 12.3 내란 사태의 민낯이 드러날수록 참담함을 넘어 경악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더 나아질 거란 낙관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상원 같은 자가 군대를 움직일 수 있었지만 군인들은 최종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음모론과 망상에 빠진 자가 권력을 기괴하게 휘둘러도 성숙한 구성원들이 막아낼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네. 썼는데요. 저는 기자의 이런 평가가 조금이나마 현장을 취재하면서 느낀 희망인 것 같아서요. 저도 같이 희망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 취재 보도 부문 수상 기사 살펴봤고요. 기획 보도 부문도 볼까요? 네, 요즘 언론사들이 이런 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획보도에 공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재보도 부문보다 기획보도 부문은 좀 더 공을 들여서 준비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국기자상 기획보도 부문은 정말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네. 2024년에는 조선일보 창간 104주년 특별취재팀 정항구, 조윤희, 김윤주, 김민기, 한예나, 양승수 기자의 12대 88의 사회를 넘자가 받았고요. 동시에 동아일보의 히어로 콘텐츠 8기팀 김호경, 김소영, 김태연, 서지원, 위은지, 홍진환, 이승건, 김충민 기자의 트랩, 돈에 덫에 걸리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S의 원동희, 최인영, 이원희, 김경민, 정준희 기자의 캄보디아의 내부자들, 불법 리딩방의 비밀 이렇게 세 작품이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방송기자대상의 기획보도 부문은요. KBS의 한우리 오강택 기자의 길에서 여자가 살았다라는 보도가 받았습니다. 네. 이 상 받은 팀 모두를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어찌 보면은, 상을 이게 받았다는 게 좀 놀랍다 싶을 정도로 논란이 된 보도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의 12대 88의 사회를 넘자라는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 전태일 재단과 공동 기획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의 어떤 대표적인 보수신문이라고 손꼽히고 있는데요. 네. 보수 언론이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태일 재단과 손을 잡고 공동 기획한 기사라는 점에서 처음에 나올 때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내용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다뤄보자는 것이었고요. 전태일 재단의 협업 자체가 큰 이슈였고 실제로 이후에 전태일 재단은 굉장히 큰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조선일보의 이 기획보도를 선정하면서 단순한 비판이 아닌 유의미한 대안 이슈를 제시했다는 점이 수상의 이유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 12대 88의 사회를 넘자. 이 보도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보도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논란이 됐습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노동운동계에서는 왜 하필이면 조선일보와 손을 잡고 이런 기획을 했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보수 매체이면서 평소에 노조 때리기 행보를 보여왔던 조선일보와 이런 기획 보도를 했다는 점이 곱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먼저 전태일 재단 한석호 전 사무총장은 이 기획 보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파문이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10회차 기획보도가 마감된 작년에 성명을 내고요. 조선일보와 전태일 재단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한다는 그럴싸한 기획 의도를 밝혔지만 내놓은 답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더 개약해서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그들의 희망을 뺏자는 노조와의 권리조차 뺏는 원청의 선의에 기대자는 수준이다. 이렇게 악평을 가까운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태일을 욕보이는 전태일 재단의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태가 이 땅 모든 노동자에게 어떤 모욕을 줬는지 인식하길 바란다. 이렇게 강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와 달리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당시 언론노조위원장입니다. SNS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민주노총 헐뜯기에 열중하던 조선일보 지면에 진보 의제가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 자체가 진영에 함몰돼 적대적 공생을 이어가며 정치적 이익만 취하던 논의 구조를 깨고 진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마중물이 부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 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네.
노동보도로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눴는데요. 네. 이번 수상 보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보도는 어떤 거였나요? 사실 이 기자상 수상작들을 보면요. 가장 좋은 것은 지역 언론에 드리는 상입니다. 한국기자상과 한국방송기자상 모두 지역 취재 부문과 지역 기획보도 부문이 별도로 있어요. 이거는 지역 언론사의 보도를 상을 주고 그리고 장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두 협회가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기자상 지역 취재보도 부문은 매일신문 윤수진 박성현 기자의 비리의 온상 온누리 상품권이 받았고요. 지역 기획보도 부문에서는 강원일보 최기영, 신세희, 김오미, 김태훈, 최두원 기자의 광부 엄마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 MBC의 설태주 전삼범 기자의 바실라라는 작품도 수상을 했어요. 한국방송기자상 지역 취재보도 부문은 TBC의 박가영, 김남용 기자의 혈세 쏟은 DTL 알고 보니 의원님 왕국이라는 보도가 받았습니다. 또 지역 기획보도 부문은 KBS 전주 오정현, 안승길, 김동균, 한문영 기자의 84인 악몽의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보도를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꼭 한번 인터넷에서 이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정말 지역 언론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내가 너무 지역 언론을 안 봤었구나. 이런 후회가 드실 겁니다. 네, 소개해 주신 기사 저도 꼭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방송하는 조태연의 생생경제를 들었습니다. 모니터링 기간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조태연의 생생경제 어떤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이 프로그램은 진행자의 능력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인데요. 진행자가 설명을 쉽게 해주고 출연자가 어렵게 설명을 하더라도 다시 질문을 하거나 풀어서 진행자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경제를 잘 모르는 저도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낯선 영어 약칭을 설명 없이 사용하거나 때때로 지나치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6일 월드 이코노미 코너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 시간에는 2명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전 세계 경제 흐름과 또 이 흐름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는데요. 주로 해외 경제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 언급하는 기관이나 용어도 영어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때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날 방송에서 차영주 IS의 경제연구소장이 FSD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차 소장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보면요. 상대적으로 FSD를 지금 중국에서 실험하고 있는 가장 큰 기업이 테슬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FSD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대체할 용어가 충분히 있는데도 굳이 영어 약칭을 써야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좀 더 친절한 설명이 더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날 진행자는 간밤에 ADP에서 나온 고용 보고서를 봐도 굉장히 안 좋아졌더라고요 라면서 관세법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ADP를 듣고 바로 아시는 분도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고용 보고서를 발행하는 민간 고용 정보업체를 뜻했습니다. 신문의 경우에는 영어 용어에 대해서 플레임을 써주거나 한글 병행 표기를 할 수 있지만 라디오는 청각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귀에 바로 들어오게 하고
또 어렵지 않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예. 이날 생생경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점 어떤 부분 짚어볼까요? 네, 비슷하게 설명이 부족한 또 다른 경우인데요. 지난 3월 7일 생생주식연구소 코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날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이 주가에 미칠 영향을 살폈는데요. 이때 진행자의 질문이 첫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 알래스카 이쪽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관련 업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였습니다. 진행자가 질문에서 말한 알래스카 이쪽에 관한 내용은 사전에 관련 소식을 접하지 않은 청취자라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에는 부족한 설명입니다. 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뜻하는데요. 이렇게라도 짧게 설명을 붙였더라면 청취자의 이해에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내용 짚어볼까요? 네, 청취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루기도 합니다. 깊이 있는 것이 좋긴 하지만 대중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도 있다는 건데요. 지난 3월 5일 취재수첩 생생타임즈 코너에서는 인터배터리 2025라는 행사의 개막 소식, 그리고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행사는 국내 최대의 배터리 전시회로 중국 전기차 업체 디아기가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고 기자는 설명했는데요. 네. 이후 이 행사에서 주목받은 배터리의 종류, 원재료, 신제품, 성능, 그리고 배터리 생산 회사의 주요 생산 전략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배터리가 한국 경제의 주요 사업 중 하나라는 건 알겠지만 대부분의 청취자가 예를 들면 46파이 배터리의 에너지의 밀도와 생산 회사별 시장 현황, 양산 능력 등 이렇게나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구체적 정보를 알아야 하는 이유도 이날 방송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외에도 미드니켈 배터리의 원재료, 생산 방식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낯선 용어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정보가 청취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면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또 어떤 내용 짚어볼까요? 네, 이번에도 설명이 부족해서 납득되지 않았던 내용에 관한 지적입니다. 3월 13일 취재수첩 생생타임즈 코너는 상속세 개편안을 다뤘는데요. 이날 출연한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이번 개편안이 부의 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어보면 이번 개편으로 상속받을 자산 규모가 큰 사람들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진행자는 부자 감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묻기도 했는데요. 기자도 고액 자산가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의 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만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종종 일부 언론들은 부자 감세 정책을 민생 정책이라고 호도하는 경우를 보곤 했었는데요. 이날 이 언급도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설명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기자의 주장을 더 듣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없어서 의아함만 남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도 트렌드를 살아가는 김조환 UID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해볼 건 폭스의 비밀 무기 투비입니다. 이 투비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OTT 서비스라고 들었는데 이게 뭔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투비를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폭스는 아는 분들이 좀 있죠.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사인 폭스가 2019년에 디즈니한테 대부분의 콘텐츠, 그 다음에 채널들을, 스튜디오를 팔고 나서 2020년에 4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한 OTT 서비스고요. 네. 지금 현재 월 사용자 수가 9,7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콘텐츠를 대표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서비스들을 생각하면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들을 생각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콘텐츠 라이브를 갖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무려 영화랑 TV 에피소드 숫자가 27만 5천 편을 갖고 있고요. 오리지널 콘텐츠만 300편이고 이게 게다가 돈을 받지 않는 무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네. 무료로 광고만 보면 VOD랑 요즘 많이 얘기하는 패스트 채널까지, 게다가 폭스가 아직도 방송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도 많이 유명한 복면가왕 미국판 같은 경우도 무료로 볼 수 있고요. 스포츠, 뉴스, 드라마 다양한 장르를 제공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콘텐츠 기반으로 가장 많이 보는 AVOD 광고 기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VOD 광고를 보는 대신 무료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폭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이번에 투비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아주 성공적인 실적이 나왔다고요? 네, 보통은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시청자 수도 막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외에서는 총 스트리밍 시간을 되게 많이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사람들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을 얼만큼 뺐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투비의 총 스트리밍 시간이 100억 시간을 넘겼다고 합니다. 작년에. 네. 그래서 지난해 대비 2자릿수 성장한 수치고요. 게다가 이게 이렇게 견인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올해 슈퍼볼 생중계를 하면서까지 또 성장을 했대요. 그래서 폭스 같은 경우는 슈퍼볼 광고로만 7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거를 되게 중요한 견인으로는 이제 투비가 폭스 슈퍼볼을 같이 방송을 했다. 그래서 좀 데이터를 좀 설명드리면, 네. 니슨 게이지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체 TV 시청 시간 중에서 스트리밍 비중이 43%로 이제 방송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선 TV를 보는 사람보다 스트리밍을 보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네. 그 중에서 1등이 유튜브가 11.6%고요. 네. 2등이 넷플릭스 8.2%, 디즈니가 4.8%, 그다음 프라임 비디오가 3.5%인데, 네. 투비가 2%로 광고 기반 서비스로 가장 큰 숫자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폭스가 운영하는 OTT 서비스 투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비가 성공적인 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앞서 설명할 때 이제 놀라셨던 부분처럼 무료라는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유료 구독 모델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서비스가 아니라 굉장히 비싼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옛날에 10불짜리 서비스, 10달러면 볼 수 있는 그런 구독 서비스는 이제 없어진 지 오래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20불이 훨씬 넘고, 보통의 서비스가 이제 15불 이상씩 줘야 되는 서비스가 생기다 보니까, 옛날에 케이블 TV 보는 것보다 OTT 보는 게 더 싸다는 건 옛말이 됐고, 이제 비디오 콘텐츠 보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투비는 처음부터 프리미엄 광고 기반의 무료 모델로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패스트까지 도입하면서 뉴스 채널들도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유료 구독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다른 게 볼 게 없나? 라고 할 때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세컨 옵션으로 가다가,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 아까 말씀드린 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스포츠, 리얼리티 쇼, 드라마, 그리고 이제 폭스에서 제작하지 않았어도 투비에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볼거리가 가장 많은 플랫폼 중에 하나가 됐고, 게다가 이제 광고로만 의존할 수 없다 보니, 네. 이번에 슈퍼볼 기간에 커머스까지 연계하면서 되게 다양한 모델들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잘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슈퍼볼도 잠깐 언급해 주셨고 커머스와 연계한 서비스 또 말씀해 주셨는데 차차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슈퍼볼이 미국 프로 미식축구 경기 맞죠?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이요? 이게 네. 이번에 투비에서 생중계가 됐다고요? 네. 보통은 유료 서비스,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는
파라마운트 플러스라고 하는 OTT에서 유료로 스트리밍을 한 적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무료로 푼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슈퍼볼 기간에 가장 많이 구글에서 검색했던 내용이 투비가 뭔지, 그리고 투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많이 검색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볼 수 있나요? 이런 서비스일수록 그 지역에 대한 이제 보호 장치가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비 같은 경우는 네.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슈퍼볼 경기 같은 경우는 미국,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쉽군요. 폭스와 투비가 OTT 수익성 문제에 커머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제 결국에는 뭐 광고도 언제든지 그 시즌에 따라서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어떤 특정 시즌에 따라서 광고가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되게 불안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새로운 모델로 최근에 이제 커머스를 도입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커머스라는 건 결국에는 화면에서 나오는 상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한다든지 네. 아니면 QR을 노출해서 핸드폰으로 QR을 스캔했을 때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폭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슈퍼볼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케이스로서 그 투비 레드카펫이라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투비에서만 보였습니다. 뭐냐면 그 슈퍼볼 경기에 들어가는 셀럽들이라든지 뭔가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만을 위해서 따로 제작을 했는데 거기 나왔던 상품들을 따로 구매할 수 있게 숍센스 AI와 협력해서 상품을 노출하고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상품 구매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광고 기반의 서비스도 커머스를 도입하면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어떤 전략적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고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새로운 수익 구조로 커머스를 도입했다라는 거군요. 네. 상무님 그러면 전문가로서 이렇게 보셨을 때 투비의 성공이 지금 OTT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사업 모델의 다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AVOD, 광고 기반의 모델이나 패스트 같은 것들이 과연 성공할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북미에서도 한 5년 전만 해도 동일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절대 주요 수익 모델이 될 수 없어. 큰 돈을 벌 수 없어라고 하는데, 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를 매출을 넘겼거든요. 이 북미에서만 광고로만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단순히 지금은 유료 구독 서비스의 보완제로 광고 모델들이 이제 인식되고 있지만, 훌륭한 컨텐츠와 그다음에 충분한 광고 세일즈의 역량이 있다면, OTT로서의 그 광고 수익 모델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입증한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구독 모델뿐만 아니라 이런 광고 기반 모델도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투비가 이렇게 크게 급성장하다 보니 유튜브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평가도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유튜브와 경쟁해 볼만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유튜브 시청 시간과 다른 플랫폼 시청 시간 비교하면 아마 비교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죠. 근데 아까 제가 구두로 언급드린 것처럼 유튜브가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는데 전체의 미디어 시청 시간의 11%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투비가 지금 2% 정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숫자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유튜브에는 수십만 개의 크리에이터들이 수십만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많은 콘텐츠를 매일 생산하는 것과 네. 투비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프리미엄 콘텐츠,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TV 쇼들만으로 이루었을 때 이 정도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투비가 향후에 지금 이런 슈퍼볼과 같은 빅 이벤트나 다양한 라이브 이벤트나 뭔가 좋은 콘텐츠를 통해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지금 8% 정도까지 따라갔거든요. 유튜브에. 네. 근데 광고 모델로서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라는 게 없잖아요. 내가 결제할 필요도 없고 사실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투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좋은 콘텐츠가 있고 이런 어떤 수익 모델들의 어떻게 안정화가 된다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조한 UID 상무였습니다.
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스파이스 걸스의 To Become One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